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162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방송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확실히 1단계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이제 행사 문의 전화가. 박수.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 수입원이 이제 새날 출연료밖에 없었는데, 뭔가 막 그 전화 한 번 올 때마다 뭔가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그렇죠, 맞아. 뭔가 기대가 되고. 마차님한테 처음 전화 받을 때 같이. 네? 벌렁벌렁. 그래도 우리 오사순이님은 이제 처음 섭외 전화 받을 때처럼. 벌렁벌렁.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그 전화가 없었잖아. 행사 전화 문의가 없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오면서 한 3개인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바뀌어가려나? 김일희 씨한테 행사 부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10 010 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채널로 메일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오늘 통화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갖고 이제 그 청취자시고 청취자요. 이분이 이제 우리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 그거 할 때 예전에 우리 공개 방송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때 야수님 케이크사로 저랑 같이 가셨던 취준생 박윤서 씨라고 오늘 연락이 와서 아까 무슨 그 청소년들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전화로 아주 상담을 또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무료 레크레이션 자문으로 해드렸고 행사에 섭외는 아니고 자문. 이분은 자문만. 예. 새날 팬이니까 일반 분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장문으로 이렇게 또 보내셔서 제가 또 상담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우리 파마 한지 이제 2주째 들어가시는 오사춘기님. 안녕하세요. 키오라 오사축입니다. 뭐라고요? 키오라. 뭐야? 키워라는 뭐예요? 예, 뉴질랜드에서 하는 원주민의 인사예요. 키오라? 예, 키오라. 그래서 우가 그거. 아니요,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화를 딱 하면 키오라. This is 뉴질랜드 엠버시 서울 뭐 이렇게 딱 얘기해요. 예, 키오라 딱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키오라. 근데 이제 좀 점점 떨어지지 않아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짜 있는 말을 하더니 요즘엔 점점 지어내는 거 아니야, 같아요. 지어낸 거 아니야. 진짜 막 이렇게 막 찾아내고 모른다고 자꾸 막 이상한 말 만들어 놓고선 어디 인사라고 그러고. 네. 저도 코로나 1위님 같이 저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와, 자기 미국 빨리 가야 된다고. 이제 왜? 그랬더니 코로나의 덕을 본 거예요. 왜요? 그 자기 이모가 버지니아에서 꽃집을 한대요. 꽃집을 하는데 미국에서 죽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꽃이 그렇게 잘 팔려서 야 이놈아 너 빨리 들어와 미국 빨리 들어와서 나 일 좀 도와줘. 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스푼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가? 스푼 이야기 같은데. 얘가 막 허겁지겁 돈 번다고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자기가 그 페어팩스 쪽으로 자기 빨리 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오늘 또 열심히 또 상담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 대사관 지금 열렸어요? 미국은 항상 열렸고 이제 호주는 뭐 국경이 아예 폐쇄됐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도 뭐 손님이 이렇게 전화 와서 미국 가겠다고 하니까 좋죠. 뭐. 그래도 조금씩 뭔가 그 꿈틀꿈틀하는 그 느낌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사춘기님. 파마는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 별 얘기 없죠 이제 더 이상 뭐 말을 안 합니다. 슬프다는 얘기 빼고는. 아니 조금 일주일 지나니까 좀 적응되지 않아? 본인도 거울 보면 좀 적응되잖아요. 딱 보면. 뭐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사춘님. 저는 훨씬 낫고 댓글 중에서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몰골이 도대체 어떻다는 얘기야? 또 왜 그래? 이게 한 게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옆에는 화가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림 그리기 참 쉽죠. 그림 좀 그려주세요. 뭔가 오늘 좀 그림을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그 빨간색 그 빵 모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리 씨 고맙네요. 다른 왜요? 사람들은 오라이 안 계시면 오라이 얘기하던데. 안매야.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 영화 친구에서 네 기타 칠 줄 아나? 치바 그 여자분. 치바. 그 여자분 생각나 여주인공. 뭐 연극
교육이 끝나고 난 후 나중에 빠빠빠 요성 씨하고 여기. 동거하는. 맞아요. 나 택시 한 대만 뽑아도 하던 그 친구 만나기 전에 하여튼 그 삼각관계 그 여자분 있어요. 미모의 여성분 생각나서 갑자기 그 빵 모자를 오늘 또 쓰고 오셔가지고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마차님께서 주신 가구를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1,000만 원짜리입니까? 네? 1,000만 원짜리입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다가 다 세팅해 놓고 혹시 방방이 잘 쓰고 있습니다. 방방은 놔두고 있고 이케아 서랍장 하나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장기 보관이 돼요. 집이 넓어가지고 혹시 뭐 물건 오래 맡길 거 있으면 저한테 맡기시면은 제가 잘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머니는 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수술하실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네, 이 방송이 나갈 심장 때쯤에. 수술. 네. 이거 스텐실인가 뭐지? 그걸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오픈하기로. 오 마이 갓. 네. 가슴을 열고. 네, 여러분들, 네, 우리 마차님 어머님 좀 수술 잘 되도록 좀 많이 기원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아까 확실히 저번 주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지금 자켓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아저씨 느낌이 난다는 그런 아니,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어울려요.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우아기를 꼭 입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예전에 그런 보좌관 하셨잖아요. 국회 예, 보좌관 하셔서. 궁금한데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하는 거 볼 때마다 나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야기가 길어요. 이야기가 깁니다. 그 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주제 들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또 이해가 되네. 왜 국회의원들도 많이 봤으니까. 오늘 주제가 노딱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노란 딱지 붙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 경고 문구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노딱을 붙여주고 싶은 인물도 되고 해서 노딱 인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정해볼까요, 그러면? 오늘도 자연방으로 네네. 최첨단 추첨 시스템.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4명인데 추첨은 3개로 이제. 자, 또 쪼이는 맛이. 전 2번. 제가 오늘 1번입니다. 네네. 전 3번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자, 마차님 자동빵으로 4번 되셨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62회. 예. 노딱 인생. 그러니까 남 이야기를 할까, 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프닝에 국회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네. 번뜩 생각난 게 있어서 짧게 하나만 네.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원이 바로 종이에요. A4 용지. 예.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화면이 이제 디지털 화면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감정이 안 잡혀요. 근데 이 질의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이제 장관이나 각 부처 국장들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질의한다고 하는데 질의서를 이렇게 보좌관들을 이 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메신저나 메일로 보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양이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한 장 넘어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뭐 7분, 5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화면으로 읽으면 분량이 어느 정도로 지나가는지 이게 느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든 짧든 무조건 종이를 뽑아야 돼요. 저도 그 대본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러면 화면으로 보면 맛이 안 나서 꼭 출력을 해요, 프린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질의서에다가 시간을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문장은 뭐 47초 내에 뭐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증인들하고 이제 서로 신경전을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 건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질의가 2장이 될 수도 있고 3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질의가 10개야. 그러면은 10개를 쫙 이어붙여서 출력을 하면 15장으로 끝날 거지만 예. 질의 하나당 한 장씩. 한 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세트? 한 세트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야지 각 질의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니까 그 10개 질의를 다 출력을 하면 40장, 5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안, 1차 업데이트, 2차 업데이트, 3차 업데이트, 그러니까 국감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출력을 하거든요. 아, 다 보좌관분들이 다 뽑아서 그러니까 의원님 드리는 보좌관이 건가요? 직접 바쁠 때는 보좌관이 직접 가거나 안 그러면 막내들이 중간에서 막 뛰어다니거나 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바쁘면 팩스로 보내가지고 의원이 직접 출력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질의서만 해도 이렇게 각 의원이 300명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질의를 그러니까 하루 국감 하루 하는 때 그 질의를 의원이 한 명당 5개만 한다고 쳐도 대략 못해도 50장 정도. 그러니까는 그 국감장에서 쓰는 것만 해도 50장인데 50장 최종본 50장이 출력되기 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종이가 또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00명이 그 하루에 쓰는 종이도 엄청나겠지만 3주 내내 밤낮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결론은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없애야 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출력할 때 양면으로 해요? 아니면 한쪽만 해요? 한쪽만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겠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이 모든 화면이 이게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양면으로 인쇄를 하면 이거를 보는 사람이 뒤집어서 계속 이렇게 순서를 관리를 해야 돼요. 아, 그러네. 4분할 화면도 안 돼요. 4분할 화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의원들이 눈이 안 좋아서. 그게 7분,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에 이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뇌에 찬 어떤 그런 연출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글씨도 좀 크게 뽑아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아니, 그 질문도 질문인데 자료 내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부야. 뭐 공무원들이죠. 근데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트럭으로 내는 거예요. 트럭으로. 네, 정말 예전에는 트럭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정말 예. 복사기를 빌려서 10대를 가지고 그걸 예. 해갖고 이걸 정말 내야 되냐. 근데 예. 요거하면 줘야 된대요. 예. 트럭으로. 예. 아, 근데 그걸 한 장 다 읽어봐. 그래, 읽어보지도 않을 거면 야. 달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서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KTV나 국회 방송 이런 데 보시면 그 상임위 회의실 있잖아요. 회의장 있잖아요. 상임위 위원장. 상임위 회의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각 그 위원석마다 노트북이 한 대씩 쭉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국민의 찜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다가 뭐 문재인 반대 뭐 문재인 대출해가지고 A4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그 실정법으로 따지면 위법인데 그냥 국회 의원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 국정감사를 할 때는 그 국정감사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법사위원회 법무부 뭐 국정감사 하는 날이야. 그러면 법무부 관련된 이슈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의원실에서 그 법무부에다가 이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그 자료를 요구한 의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공통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A 의원이 질문을 한 것도 내가 질문한 거랑 똑같이 이게 정리가 돼서 같이 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처음에 국정감사 준비하는 기간에 돌입할 때 한번 질의를 하고 계속 이제 이게 처음에 올 때는 막 이렇게 자료가 이래요. 막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짜리 막 이게 막 20권씩, 30권씩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이 됐어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약이 된 게 한 5, 6천 페이지 정도 돼요. 요약이 된 게. 그러면 5, 6천 페이지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A4 용지로 뽑으면은 한 3,000장, 3,500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쌓으면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각 의원석마다 이게 한 부씩 올려놔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단톡방에 올릴게요 하고 서로 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 과거부터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보는 일은 없는데 네.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법이 국회의원한테 보장하고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 있는 20명의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치워주세요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자료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국회 사무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너무 비합리적이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이가 이제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 내에 그러니까 종이 쓰레기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기거든요. 심각하다. 그 국회 근처에서 그 폐지 모으시는 분은 돈 많이 버시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업체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업체, 많이 업체들이 양이 따로 많으니까.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누가 들어도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종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준들 그거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국정감사가 끝난 마무리에 300개 의원실에서 뭘 만드느냐 정책 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동안 나는 이런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고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고 그 보도 내용은 이런 거였고 하는 걸 이제 각 분야별로 책으로 한 권씩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들어봐. 아, 궁금해. 그러니까 한 권씩 만드는데 인쇄업계의 특성상 한 권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고. 최소한 디지털 인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한 대 돌아가면 최소 10부, 50부 이렇게는 나와야 되니까 최소 이제 그 인쇄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5부, 10부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부, 100부는 뽑아야 돼. 그러면 7개 이슈를 가지고 100부씩 뽑으면 한 300~4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그러니까 700권, 800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원실의 직원들 한 권씩 나눠 갖고 이제 친한 의원실한테 우리 이런 거 했다 자랑하는 거 자랑한다고 돌리고 나면 또 이렇게 분야별로 50건 정도씩 남아. 그 어쩔 겁니까? 이제 의원님이 안 보는 사이에 의원님이 볼 때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의원님이 안 볼 때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쓱 버리는 거지. 얼마나 두꺼워요? 예?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작은 게 한 300페이지, 두꺼운 건 한 500~6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실용적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과정 중에 소비되는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국회는 그러니까 모든 비품을 굉장히 좋은 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싼 A4 용지 이런 거 안 줍니다. 좋은 걸로. 예, 굉장히 좋은 그 두꺼운 A4 용지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사기를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실이 뭔가 돈을 내고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복사기를 예.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의원실마다 복사기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죠, 복합기가 있죠. 그래서 퀄리티 겁나 좋습니다. 근데 그 관리를 한 군데서 다 한다고요? 국회에서 모든 다 해줘요. 예, 국회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장 나잖아요.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으로 교체를 해요. 먼저 이거 쓰고 그것도 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페어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업무 환경은 굉장히 국회의원도 좋은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문제가 있는 국회. 맞아. 쉬세요. 다른 의원이 뭘 바꿔드릴 테니까 좀 쉬세요. 건강해질 때까지 좀 쉬시고. 고장 나셨습니다. 네, 좀 진정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종이로 낭비되는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저만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데 진짜 어디서 막히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디지털화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책상 위에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할 때 국정감사장에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만 떨렁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러면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처럼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제가 없는 거야.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한 게 그 유명한 작가님들 보면은 이렇게 다 원고지 막 찢어진 거 옆에 막 있고 막 종이 쌓여 있고 이러면 네. 뭔가 대작을 쓰시나 보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만 하나 딱 있고 네. 하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네. 봤을 때 네. 딱 봤을 때 티가 나야 네. 되는데 네.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이거는 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의서를 준비한 게 3장짜리야. 3장짜리면 이게 그 어떤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첫 번째 장 중간, 두 번째 장 밑에, 세 번째 장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받는 사람이랑 이제 말싸움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다시 이제 대꾸를 해야 되는데, 스크롤을 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아, 또 그러네. 네, 스크롤을 거기서 하다 보면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지.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자원을 소비하는 게,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종이가, 이게 국정감사 끝나고 국회에서 나오는 종이 쓰레기가 이게 지금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종이는 그 종이도 무한대로 제공해 주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의원님 돈으로 내라. A 봉지값을.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은 적당하게 뽑죠. 아. 그럼 그런 방법이 저를 있구나.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요. 심지어는 현실적입니다. 옛날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도 네. 네. 그 이면지에다 뭐 안 쓰면 호통을 쳤대요. 예. 네. 이 사람아 회원들한테. 이면지에 해봤어? 이거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면지에다 쓰면 복사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맞아, 그건 있어요. 이면지 쓰는 건 맞아, 위험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종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또 요즘 기후 변화 이 이야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딱 인생이라는 이 주제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좀 이어 붙이려면, 예. 어떻게 이어붙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신이 준 기회, 마지막 기회. 신이 준 마지막 기회가 환경에 대한 경고.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짧으면 7년, 길면 15년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짧게는 7년, 길면 15년 정도가 여기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좀 섬찟하다고 느꼈던 그 이야기가, 그 러시아에 보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의 영구 동토층이 한 15년 전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이제 중간에 있는 데는 좀 열대 기후가 되고 그 러시아 같이 추운 땅은 온대 기후가 돼서 우리가 생산하던 식량을 러시아가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텀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1000년, 5000년, 만년 이런 시기로 보면은 맞는 소리인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50년, 10년 이런 단위로 보면 식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제로 상태의 지점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얼어있는 땅이잖아요. 얼어있는 땅이면 그 얼어있는 땅이 몇천 년도 아니고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 얼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수억 년, 수십만 년 전에 죽었던 그 냉동 상태로 돼 있는 동물의 사체들이 부패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온대 따뜻해지면서. 그러면 그 1억 년, 2억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 지금은 사라진. 그러니까 1억 년, 2억 년 전에 그 동물들이 안고 사망했을 때 냉동 상태로 보존돼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지금 상온에서 녹으면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예. 바이러스가 예. 나와서 고생물학 연구하는 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연구동토충에서 이런 가설이 있어가지고 그 연구동토충에 그 매몰되어 있는 그 동물 사체들이 뭐 5만 년이다, 뭐 1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체들을 이제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출된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현대과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미 유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뭐 넓이가 뭐 한반도만 하세요. 뭐 거기만 폐쇄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뭐 수백 배의 크기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땅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메탄 양의 이산화탄소 양의 대여섯 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녹아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면 이 온난화 현상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더 가속화가 된다 이 얘기군요. 그러면 온난화는 온난화대로 빨라지고 빨라지는 만큼 더 깊이 묻어 있는 사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패가 다 진행되고 끝나야지 거기를 이제 식량을 위한 토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녹으니까 채취를 하고 또 역사학자들도 막 채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녹으니까 그만큼 할 일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꼬챙이를 쿡쿡 찍어봤는데 뭐가 있대요. 딱 보니까 맘모스가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럼 거기서 DNA 뽑아서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활발히 만들기 되고 전에 있잖아요. 지금 망하게 생겼다. 예, 예. 네, 메탄이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불불불 막 끓고 있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7년 뒤, 좀 길게 잡으면서 15년 뒤. 생각보다는 이제 좀 빨리 다가온 느낌이 있긴 해. 이제는 그럼 빨리 이렇게까지 생각 안 불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예. 자, 네버엔딩 스토리,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노딱 인생 딱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오늘 일단은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 이제 후배들, 개그 했던 후배들 초창기 멤버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오느냐고, 오래간만에 이제 드라이브를 좀 했죠. 우리 팀 이름이 그 당시에 우리 짰던, 방송에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지만 우리가 짰던 개그가 이제 서편제와 아이들, 예, 가운데 이제 판소리 하는 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와, 진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서편제와 아이들. 알 수 없는 둘리 했던 애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세 명이 같이 했던 거예요. 제가 짜고, 이제 판소리 하는 애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야, 걔랑 얘하고 이제 코너를 짜서 네가 이제 판소리 하니까, 야, 서편제와 아이들로 짜자. 그래서 걔가 서편제하고 제가 락커하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랩하는 애 한 명. 하고 이제 두 명은 이제 완전 신인 극장에 막 들어온 애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친구들이 나를 이제 우러러 보던 어려운 선배였죠. 그러니까 완전 한 중간 이상 되는 사람이 완전 신인 애들 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를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선배였는데 이제 같이 코너를 이제 내가 그때 딱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에서 아기 공룡 둘리 이렇게 판소리 하면 제가 이제 저는 락커니까 왜 다른 거 두고 비가 타고 왔을까 뭐 이런 걸 헤비메탈 이렇게 알죠. 보고픈 엄마 찾아 하면 왜 아빠는 두고 엄마만 찾아갔을까. 고음불가 생각나네. 고음불가. 아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떤 또 랩하는 애는 막 2배속으로 막 이런 거 하고 개인기 하고 막 했던 코너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방송을 막 들어가려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딱 올렸을 때는 초대박이 난 거예요. 막 난리 났어. 막 서로 막 들어오고 싶다고 막 서편제 옆에서 북만 치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왜냐면 북만 쳐도 출연료가 나오니까. 아, 그래요? 북만 쳐도 나와요. 근데 가끔 난리가 난 거였어. 야, 대박이다. 근데 왜냐면 이제
그게 개그라는 게 이제 한 명만 터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거는 터져요. 무조건 락커로는 무조건 터져. 이거는 저희가 그 허무한 거 약간 이거 잘 살리거든요. 요거 터뜨린데 이 친구들이 신이다 보니까 이 서편제가 약간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좀 웃고 어느 날은 안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면 여자 개그우먼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추럴 그대로 이제 그 얼굴 모양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웃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점점 신경 예뻐지려고 이제 신경을 쓰면서부터 뭔가 좀 덜 살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외모를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하면서. 조금 막 약간 뭐가 있냐면 우리 낙가라고 하는데 완전 망가져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는 웃기고 싶은 마음에 낙가로든 뭐든 반칙을 써서라도 터트리고 싶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게 품위를 좀 이게 지키려고 생겨. 그러면서 안 터지기 시작하는 코너가 안 터지기 시작해서 이러다가 이제 방송국 이제 갈 때쯤에는 이건 이대로는 방송국 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 보류하자. 요대로는 아직은 왜냐면 이게 신인들이다 보니까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고 왜냐면 내 거는 이제 검증이 됐거든요. 이제 락커는 터뜨릴 수 있는데 락커 나만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거 해결 방법을 좀 찾은 다음에 다시 하자고 잠깐 이제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한 명은 선배님 너무 이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입에서 랩하던 애는 갑자기 이제 저기 미술학원으로 돌아갔어요. 홍대 미대 나오는 친구거든요. 하고 되게 가난한 그때 되게 가난할 때 와가지고 개그하다가 이제 와갖고 이제 코너를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나하고만 유일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불쌍한 거 어느 날 딱 보는데 너 뭐 잘하냐 했더니 저는 자기는 뭐 랩을 잘하고 뭐 걔도 미술하고 그래서 그래? 막 걔랑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짜볼까 하고 예전에 또 봤던 코너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한 명 또 뭐가 없냐 했더니 자기 아는 애 이제 판소리 하는 애가 있대.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셋이 된 거예요. 서편제 아이디가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일단은 랩하는 친구가 생활고로 나가고 그다음에 서편제 아이들도 걔도 뭔가 좀 방송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뭐 나랑 이제 갈 길이 달라. 저는 이제 MBC 쪽으로 가고 이 친구는 SBS로 가면서 이제 팀이 이제 와해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그 친구 서편제 했던 친구가 스타킹에 나오는 거야. 판소리로. 아기 공룡 분리 갖고 나온 거예요. 혼자 하더라고. 비가 타고 내려와. 아따 비가 타고 다니면 치질 걸린다야. 뭐 이런 거 한 거야. 빵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죄송해요. 막 하다가 이제 말았어. 갖고 이제 얘가 안 되겠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를 만난 거지. 이 멤버들 딱 만났는데 이제 다들 잘 풀렸더라고요. 그래요? 그 미술학원. 내가 제일 노딱 인생 됐어. 그러니까 개그를 빨리 그만둔 순서대로 잘 풀렸어. 일단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후배 옛날에 내가 거기 하고 랩 입에서 랩하던 애 있잖아요. 미술학원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애가 이제 돈이 없어서 우리 뭐 그때 그 당시에 영상 뭐 하나 찍으면 한 3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제 팀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좀 선배가 좀 더 갖고 애들 좀 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때 딱 진정한 복지 정책을 폈죠. N분의 1. N분의 1로 10만 원씩 딱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만 10만 원 받고도 막 되게 감사하다고 막 선배님 좀 더 가셔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니네도 써. 어차피 나 방송하니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 벤츠 E 클래스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뭔가 거기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거기서부터 아니 이거 그때 나를 우러러보는 동생이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되나 보다 하고 잘 됩니다.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또 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편제 기다리고 있는 서편제는 언제 오냐. 서편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서편제가 와가지고 딱 오더니 나한테 이제 그거 주더라. 뭐 상품권부터 하나 주더라고요.
선배님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얘기를 못 드렸던 소재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카피라이트네 그 뭐지 했는데 같이 했는데 만약에 저작권 선배님 제가 거기 스타킹이 연락 왔는데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하라고 그러지 내가 뭐라고 해서 나 어차피 그거 같이 코너를 했던 거지만 그냥 그 방식이 그냥 허락만 맡았으면 하라고 했겠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안 돼.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삐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다가 거의 1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와갖고 이제 얘기했는데 보니까 친구가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동경 무슨 예술대학교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석사 따고. 일본에 가서 계속 유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도 팔고 뭐 하고 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대학교에서 뭐 강의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된 거네. 나만 노딱 인생이 된 거야. 나만 빨리 그만둔 순서대로 잘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와갖고 이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 이제 그거가 있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앵콜킴 TV에서 서편제와 아이들을 재결승할 때가 된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뭐 아이디어가 뭐 좀 필요하다 해서 아이디어 좀 짜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아까 전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그냥 자문을 한 거잖아요. 뭐 얘네들도 무슨 뭐 공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막 의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이걸 또 이렇게 막 짜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네.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면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해서 뭐 인스트럭터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일부러 오늘 나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거야. 어떤 공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치가 없는데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오래된 일이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탁 얘기가 되고 좋아졌어요. 분위기 좋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얘네들은. 그때 내가 밥만 사줘도 막 좋아하던 애들이 이제 이 클래스를 끌고 오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막 동경대학교에서 뭐 했다고 하니까 야 이게 나만 뭘 안 했나?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나는 그 사이에 앵콜킴이 되어 있었어요. 이집 가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빠 앨범 냈잖아.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야 요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게 팔자를 모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보니까 이제 자기 옛날에 국악했던 친구니까 후배가 송가인 학교 후배였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국악하고 막 이럴 때 선배님 저 가수 됐어요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또 달라졌잖아. 거기서도 또 송가인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 인생이 이게 모르겠다. 진짜 팔자란 게 그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다시 또 만난 것도 뭔가 모른다 이거 사람 팔자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그 공연 컨셉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막 회의도 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제 가슴이 이렇게. 뛴다. 뛰죠.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내가 이제 마음을 놨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냐면 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제 저녁에 내가 이제 신과 다 맞대면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돼. 기도하다 영접을 해 하셨네. 나 그 목사님 잘 알아. 죽을 뻔했어. 나 안 도와주면 혼나. 까불면 혼나 이러지는 않고 내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딱 어제가 딱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보니까 일단은 개그 프로도 많이 없어졌고 그 사이에 이제 나이도 이제 먹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기서 내가 이제 만약에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니다. 이제는 그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어제까지였습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혹시 잘 된다면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완전히 이제 마음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해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진화를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를 이제 찾고 있는 중인데 1단계가 뭐냐면은 제가 회사 다녔을 때가 이제 어떻게 좀 첫 직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찾아갔던 게 이제 2단계가 이제 개그맨 MC 이게 한 18년 정도 했으니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마스크 그 장비 회사는 내가 한번 다녀봤지만 요런 쪽은 아닌 거는 확실히 결론이 났고 제조업적은 아니다. 제조업적은 났고 그 다음에 내가 메인으로 뛰는 것도 조금 이제 요거보다는 내가 이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코칭해주고 뭐 이렇게 짜주고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의 장점, 단점에서 뭐 형 요렇게 해봐. 뭐 요런 거 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그 기획사, 엔터, 코칭 뭐 이런 거. 엔터 쪽 같은데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토요일 날 받았어요. 실제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한 2주 뒤에 만날 텐데. YG? YG는 아니에요. SM? YG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정확한 조건을 이제 들어봐야 돼. 빅히트. 좀 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딱 이제 정한 거는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변수가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은 놓으면 안 되겠다 일단. 음악은 계속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뮤지션.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음악 이제 그 미디 배우려고 작곡가를 만났어요. 후배 작곡가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음악 배우면서 요런 거 앵콜킴이 이제 앨범 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제작. 작사 작곡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은 없어. 앨범만 내주는 거야. 뭐 오디션 딱 보고, 면서 이제 면접도 보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떨어뜨려. 이 친구는 분명히 나중에 배신하고 큰데 갈 거다. 그러니까 스타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스타가 될 것 같은 애는 버려. 그런 애는 딴 데 가라. 너는 YG나 SM 가라. 너는 결국엔 우리를 뒤통수 칠 거다. 그러면서 그런 애는 안 뽑고 뭔가 좀 나랑 비슷한 부류로 뽑아가지고 그 친구를 위한 노래를 이렇게 내가 만들고 기획을 해서 하는 거를 이런 거 유튜브 찍어도 재밌겠는데 이제 이런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음악을 이제 다 들려줬죠, 이제. 그동안 이제 급식왕이 불렀던 노래들, 할까 말까송, 시서송, 그 다음에 앵콜킴 노래, 할까 말까송, 잣 같은 사랑. 그 다음에 그다음에 육각수형이 불렀던 뺑덕어먼 부킹을 내가 다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음악성에 대해서 놀라더라고요. 진짜 놀랐던 작곡하던 친구가 놀라면서, 형 뭐 이게 나로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조금 더 내가 이거 그동안은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너의 그런 작곡에 대한 좀 지식을 나한테 좀 줘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막 화성학도 좀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제 3의 인생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수입원은 다른 데서 가져가지만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요게 이제 좀 빼서 음악 작업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고 하다가 음악이 잘 되면 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작전이 조금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를 또 엄청 찍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우리 개그맨 친구랑 같이 이제 뭔가 좀 컨셉을 바꿔보려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인성 문제 있어 했던 이글 씨 있잖아요. 이제 그분 거를 이제 좀 뭔가 좀 브리핑한 요즘에 또 이 유튜브 중에서 이런 거 뉴스 브리핑 하는 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그래서 이제 그 컨셉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근 씨 요즘에 하도 사건이 많이 터져갖고 이근에 대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명백하게 많은 게 진짜 튀어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폭력 뭐 그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예. 성추행, 폭력,
돈 갖고 이렇게 안 갚은 거 뭐 이거. 예. 뭐 이거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무슨 뭐 시민권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뭐냐면은 이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했어. 할 때는 막 조회수를 어떻게 땡겨봐야지 하고 했는데 하고 나면 뭔가 그게 뭐가 있냐면 좀 이 사람을 어쨌든 막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맞아요.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컨텐츠지만 만드는 사람도 좀 즐겁고 기분이 그래야 좋아야 되는데 되는데 막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해가지고 어떻게 약자를 이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야 이게 저희도 근데 시합 같은 거 할 때 연습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해줘요. 좀 체급이 낮은 애를. 근데 막 때리라고 해요. 막 때리고 나면 그때는 좀 죄책감이 좀 느껴져요. 내가 페어하게 이렇게 연습한 게 아니라서. 그 트레이닝을 한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면 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금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지금 노딱 인생이 이제 좀 경고의 메시지, 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요 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이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는 게 요 세 가지 할렐루야 요 세 가지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요때 좀 웅크렸다가 이제 좀 뭔가 다시 탁 그래서 이 이후에 잘 되는 거는 다 신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 도와주면 혼나. 자, 제 얘기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뭐 연예인분들, 뭐 뿐만 아니라 무슨 뭐 회사에서 뭐 위치가 또 아슬아슬한 분들도 아마 내 인생이 노딱 인생인가 하고 많이 좀 움츠려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개그를 못 해가지고 떠났던 친구들이 다들 잘 돼서 나타난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인생 모른다. 그래서 그 노딱 붙었을 때 그때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전환하느냐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을 찾더라도 다른 사람의 팬티는 노리지 마세요. 그건 안 노립니다. 그건 안 노래. 그건 안 노립니다. 그냥 새 걸로 사겠습니다. 제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오라 오사충입니다. 제가 팟빵 보면 댓글 이렇게 클릭해서 그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차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보게 됐어요. 댓글이 이렇게 쭉 4천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다 봤어요? 다는 안 봤죠. 보다가 눈이 아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아플 때까지 봤구나. 네, 무슨 말이 있나.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 주제가 이제 노딱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소제목을 해주셨냐면. 신이 준 경고의 순간들, 유튜브 노딱 이야기, 답 없는 인간 얘기,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답 없는 인간 얘기도, 나한테 맨날 이렇게 집사람이 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답이 없냐고. 지금 막 그래요. 그럼 그 얘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솔직히 넘쳐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에다가 오사춘기님 단독 콘서트 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마르신 분 같아서, 근데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유튜브 이런 거 할 때 거짓말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무슨 강남애가 무슨 북한에서 무슨 뭘 봤냐. 정말 받았다고 그분이 써주시고, 동대문 운동장 얘기도 해주시고, 뉴키즈 온 더 블럭 말씀도 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MSG는 좀 부렸죠. 근데 정말 이렇게, based on true story라고 하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저의 에피소드 항상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국내 야구? 네, 저는 막 이렇게 6개월은 맨날 야구만 봐요. 근데 집사람도 야구를 싫어하고 딸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누구 혹시 새날
저기 청취자 중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야구장을 가고 싶은데 혼자 갈 때 되게 쓸쓸해요. 집에 올 때. 거기다 지고 오잖아요. 그럼 술 이따시만큼 먹고. 그래서 1위시랑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야구 좋아하냐고. 여기 아무도 어떻게.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의 중 경고의 그 순간들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저기 그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혹시 뭐 정치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 정치인 잘 쓰레기에 대한 얘기 한다고 그래요. 일회용 그 쓰레기 굉장히 싫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이 경고를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돼지열병이니 옛날에는 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괴질이 뭔가 무슨 말인가 했다. 괴상한 질병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게 있대요. 그 아까 비가 녹는 거. 그다음에 있잖아요. 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정체모를 악취가 난대요. 네, 그 바다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정체모를 악취가. 근데 그게 게다가 그것도 지진의 전조라는 거예요. 냄새부터 먼저 나고 예. 그 땅 밑에 있는 가스가 계속 올라오나 보구나. 거기다가 이제 그 방사능인가 그것도 이제 바다에다 맞아. 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다 이제 싱글이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집안에 그 사이클이란 게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주말이 되면 이렇게 장을 보러 가요. 주말이 되면 좀 늦잠 자고 뭐 시댁을 갈 일 있으면 가고 뭐 친정을 갈 일 있으면 가고 기타 등등 뭐 쇼핑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러는데 장을 보러 가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날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장을 안 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자기도 먹는 건데. 나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처형이 살거든요. 그 집에 가던가 아니면 얘는 하체 좋은 내 조카. 그 조카가 놀러 오던가 아니면 놀러 가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말을 이렇게 멍 때리고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뭐 이렇게 재밌게 놀까 하고 가만 보고 있으면 발랑 누워서 얘 유튜브 따라 보고 핸드폰으로 또 발랑 누워서 제 유튜브 따라 보고 그러다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서로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장면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좀 이렇게 미생산적인 일을 여자애들은 왜 저럴까? 아니 여자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애들도 비슷해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노는 걸 봐요. 뭐 고수톱 치고 술 먹고 야구 보고 그건 뭔 생산적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고수톱이라도 쳐라. 그래서 고수톱을 지난번에 가리켰었어요. 네. 그래갖고 막 그 돈 가지고 옷도 사러 가고 뭐 그랬었는데 일단 난 차라리 어디 가갖고 친구들이랑 놀고 노래방이라도 가라.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알러지가 좀 그게 있는데. 이제 옛날로 치면은 이제 사실은 TV 보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네, TV 그래서 보는 건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TV 문 닫아버리고 막 열쇠로 잠궈버리고. 그래서 그 장을 이렇게 딱 보러 가서 이렇게 보면서 장을 어떨 때는 그러니까 국거리를 살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라면이 필요하면 라면도 사고 뭐 이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과자가 없길래 과자를 사는데 손을 딱 들었더니 사브레라고 알아요? 사브레? 사브레 과자이라는 과자. 그 노란색 포장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브레라는 과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래된 과자거든요. 맞아요. 네, 사브레가 정말 오래된 과자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 되게 달아요. 아직도 나온다는 게 신기해요. 네, 정말 고칼로리인데 그 약간 뭐라고 할까 군대에서 사브레 때문에 안 싸웠어요? 아니 저 때는 뭐 사브레 때가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냉동 음식 먹을 때라서 그렇게 과자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군대에서 그 단 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브레가 그 PX에서 있었는데 그거 사갖고 막 먹다가 이게 되게 바스러져요 이게 또. 맞아. 바스러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갔다 나는데. 왔어요? 아니 사브레 유명하잖아. 그래? 아니 초코파이 주지 않았어요? 아니 군대에서? 초코파이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핵전쟁이에요. 이거는 남북전쟁. 이것 때문에 하나 꼼치면 너 죽고 나 제가 죽고 하는 그래서 거고. 군대에서 이제 동기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게 저는 초코파이를 안 먹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초코파이에 목매는 그 모습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받는 대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저기 그 식구가 많으니까 과자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과자를 하나 쫙 열면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요즘 초코파이 바나나 맛 진짜 맛있는데. 그 우리 때 바나나 파이 그 이제 새로 나왔어. 군대에서
초등학교에서 그 바나나 맛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그 바나나 초코파이 보내라고 롯데 초코파이거든요. 진짜?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 바나나 옛날에 초코파이? 바나나 파이라고 있었어요. 바나나 초코파이랑 똑같은 건데 지금은 그때는 오리온에서 나오고 지금은 농심에서 나오는 건데 옛날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라고 안 하고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학교를 딱 가면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에이스들. 싸움 잘하는 친구. 아니. 그러면? 일단 키가 커. 국민학교 때. 그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예.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든지 잘. 맞아요. 국민학교 딱 가면 맞아, 일단 맞아, 키가 맞아. 크고 금태안경을 썼어요 항상. 나는 진짜 쭈구리였다. 이거.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단복을 입어서 항상 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예, 맞아요. 입고 예.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잘하고 회장이나 반장을 항상 도맡아서 했던. 말도 또박또박 잘해. 그런. 예, 뭐 하면 발표해봐. 그러면 항상 발표도 잘하고. 보통 애들이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이러는데 그런 애들은 막 또박또박 그리고 이제 말도 부모님들이 잘하고. 와서 뭘 해주냐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꽃꽂이가 항상 있었어요. 교탁위에 꽃꽂이. 그죠? 그런 거 있었던 것 그걸 같아요. 관리하는 굉장히 에이스급 여학생이 네. 꼭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와서 해주던 거에서 막 이렇게 발에 이렇게 뾰족뾰족 침같이 튀어나온 거에 맞아요. 저희 때는 이게 꽃꽂이란 게 유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꽃꽂이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관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족관 같은 걸 이렇게 줘서 그 안에 이제 올챙이를 넣으면 올챙이가 알을 낳아서 그러니까 올챙이가 알을 낳지 않는 거나 알에서 올챙이가 나와서 그다음에 뒷다리가 나오고 이걸 쭉 하는 그 수족관하고 이 세트를 항상 그 에이스들의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구리로 다 크면 이제 예. 때로 배 터져 죽이고. 그렇죠. 왜 그래? 근데 붕어를 관찰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가을인데 교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국화가 쭉 이렇게 학교 건물까지 이렇게 쭉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운동회나 이럴 때 빵하고 이렇게 음료수 이런 걸 항상 가져왔던 그 에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반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 예쁜 그림이나 이렇게 붓글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노골적으로 지금은 절대 안 되지만 예전에 정말 노골적으로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왔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봉투를 놓고 가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래서 봉투 밖에 뭐 하면 이렇게 그 교무실 같고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 안에 아예 책상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책상에 있어서 수학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어떤 어머님이 그 남대문에서 그때는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수입 과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데니시 쿠키라고 이마트에서도 파는데 정말 맛없어. 깡통 과자 있잖아요. 깡통 과자. 그때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가 있었지. 깡통 과자 이렇게 양과자. 그렇게 해서 이거 제과점에서도 안 파는 거야, 진짜. 프랑스산 뭐 이런 건가 봐.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기름 종이가 하나씩 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져와서 딱 나눠주면서 그걸 받았나 봐요,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한 4-5개 받은 것 같아. 근데 두 개를 딱 갖고 와서, 야, 애들 나눠줘 하면서 애들이 그걸 이제, 요만하잖아요. 그걸 먹는데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환상인 거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 엄청 맛있죠. 예, 국민학교 때 그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먹은 거 하나로도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때 먹었던 과자의 맛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니까 그렇게 막 외국 좋은 과자들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랑 무슨 돌사탕 이런 거 먹어라. 얘네 엄마 갔다 가셨다. 우리 학교는 마른 미역. 선생님이 마른 미역을 주진 않지. 좋은 애 나와야 돼. 이래서 학교.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집에 보니까 그 과자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과자통이 양과자, 깡통.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라 가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반지꼬리, 실, 옛날에 가위. 쓰던 그. 예, 이제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으로 쓰기 좋아요. 뭐 보관통으로 쓰기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꼬매고 뭘 달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왜 옛날 양말은 그렇게 빵꾸고 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양말 빵꾸 났다가 옛날에 버렸어요? 뭐 강남에서
다녔다 강북에서 다녔다가 아니라 다 꿰맸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전구 넣어가지고 네. 전구? 그러니까 양말 안에다가 전구를 넣어서 꼬매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그거가 팽팽해지니까. 좀 사는 집이네. 아, 왜요? 전구 안 넣어요? 전부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냥 막 꼬맨다고요? 그냥 꼬매는 우리 거죠. 어렸을 때 그 체육복이 하얀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도 항상 이렇게 고무줄이 있었고 노란색 맞아. 그 기저귀 고무줄도 항상 집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팬티 고무줄 끊어지면 다시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라면도 어떻게 됐냐면 5개 드리로 삼양라면이 5개 포장으로 돼 있어서 식구가 많으니까 라면 하나 끓이면 하나 끓인 게 아니라 친구 오면 그 5개를 다 끓였어요. 지금같이 개별 포장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혼자 먹을 때도 5개 끓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가만 보면 고기도 예전에는 어떻게 줬냐면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신문지에다 줬거든요. 맞아. 예, 이런 기억이 좀 나는데 두부도 그렇게 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긴 옛날에 신문지 진짜 많이 썼네. 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두부가 신문지가 묻어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 신하고 새 옷에 대한 그 설레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또 그 뭐라고 하나 그게 아무나 이렇게 옷 하나 살까 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막 그렇죠. 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가 되게 많아서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거기 이제 생일 때하고 이제 그 설날 때, 네. 추석 때, 명절날 딱 사러 다녔단 말이에요. 딱 그 그리고 기간이 1년에 딱 정해져 있었는데. 새 신발을 신으면 빨리 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새 뭔가 신발을 키가 커진 것 같은 느낌. 새 신발을 딱 예. 하면 되게 내가 빨라진 그 느낌이 되게 들었었어요. 저는 더 느려졌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신발 큰 걸 항상 사줬어요. 앞으로 3년 신어야 되기 때문에 발이 계속 자란다고 그러니까 발이 220이면 240을 사주고 그러셨어요. 아, 그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외식도 잘 안 했잖아요. 외식도 잘 안 하고 우리가 뭐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동태 이런 거 이렇게 사와가지고 동태탕 저녁에 동태국 먹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좀 사와라 하면 이제 김치찌개 이렇게 해 먹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반찬 걱정, 밥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마른 반찬 어떻다 이게 어떻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돈가스는 그러네. 한번 먹으러 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예. 당시에는 진짜 밖에서 거의 사 먹는 일이 예. 짜장면 말고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국집 가고 그다음에 500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돼지갈비 이런 거 먹고 뭐 돈가스 이런 거나 먹었지 지금같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짱아찌 하고 막 그 뭐야 깻잎 하고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뭔가 풍족했거든요. 집은 가난한데 먹을 건 굉장히 그러겠죠.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냐 좋은 데 살건 나쁜 데 살건 그러니까 집 근처에 항상 시장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사와서 아욱도 사와서 아욱국 끓여 먹고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옛날에는 그 배추 한 폭이 무 한 단 뭐 이런 게 뭐 10원, 20원, 예. 50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제 김장철이 올 텐데 예전에는 김장을 딱 할 때 어떻게 왔냐면 트럭으로 배추를 배달을 해줬어요. 리어커로 배달을 해주던 거야. 그러면 그때 와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김장을 되게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어떠냐면 김장이 다 절여서 박스로 이렇게 와요. 택배로 오죠. 그 절인 배추를 아예 예. 사잖아요. 예. 그러면 김장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집만큼 쌓여요, 진짜. 150폭이 그렇게 김장을 하면 진짜 방 안에 다 쓰레기예요, 진짜. 그러고 제가 그래서 택배나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쓰레기만 오는 거야, 쓰레기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그 과자를 반지꼬리로 쓰던가 과자통을 옛날 레모나통 있잖아요. 깡통으로 된 거. 그 과자 그 반지꼬리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생각나냐면 이렇게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예. 고무장갑 싹둑싹둑 잘라서 그거 고무밴드로 쓰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라면도 깨끗하게 벗겨. 요즘같이 쫙 벗겨갖고 안 하고 깨끗하게 벗겨서 그걸 비닐봉지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로. 아, 강남 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더라도 강남에 산다고 재활용을 안 하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점점 이게 쌓여가는 쓰레기 제가 어느 정도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박이 있냐면 밑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김치찌개 같은 거 이런 거 뭐 밑바짱 같은 거 사왔죠. 떡볶이 같은 것도 사면 요즘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찌게 이렇게 불로 해갖고 해주잖아요. 네. 진공포장 같이 해주잖아요. 그거
이 사이드가 안 뜯어져요. 사이드가 네. 설거지를 하면 그 안에 그 기름때가 껴갖고 네. 안 돼요. 네. 저는 그 닛바로 다 뜯어내요. 닛바로 다 깨끗하게. 손이 되게 아픈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재활용을 하라고. 약간은 그러니까 형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심하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그 야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많이 아파. 근데 저도 재활용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사춘기님이 자꾸 본인이 한 이야기 하잖아요.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페트병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벨을 자르는 건 알겠어. 이건 반드시 뜯어서 버려야 된대요. 재활용할 때 무조건. 그래서 이게 그냥 하얀색이 투명한 것만 남고 뚜껑은 사실 따로 버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뚜껑은 따로 버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게 새들의 다리를 묶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죽어요. 그거랑 이 마스크 귀걸이 꼭 잘라서 꼭 잘라서 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얘네가 다 오리나 막 이런 애들의 다리를 다 감아버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사친기님 얘기 들은 다음에 막 분리수거를 엄청 철저히 더 하고 있어 지금. 정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그만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거다. 놔둬라. 그리고 가능하나 제발 택배 좀 시키지 마라. 그냥 가서 사자. 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얼굴 손 선풍기 안 써. 제가 왜 사? 내가 진짜 갑자기 진짜 내가 봤을 때 혹시 그 선교사로 파송 나가실래요? 아니 적응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요즘에 그 공부를 좀 하거든요. 방통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레알 공부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이런 것들이 뭘 배우겠어요. 뭐 인수분해, 함수 이거를 더 배운다고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똑똑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갖고 학교를 이제 그 3분의 1을 가거든요. 2주 연타 가고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가서 뭘 배우는 것보다 애들하고 공감력, 그다음에 애들하고 사회력 이런 걸 갖다 기르는 거잖아요. 침 안 튀기는 법 이런 거.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에서 그런 거 영어 단어보다도 정말 더 막 그 뭐 역사나 아니면 그 생활 도덕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지구에 대한 그 예의 이런 거를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는데 공감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고 정도 하는 거죠. 쓰레기를 좀 지키자. 네. 네. 오늘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네버 엔딩 스토리 노딱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 도대체 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슬퍼.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 하나님 자꾸 그러지 마. 아니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다시 종교의 귀의를 해야 돼. 이게 왜냐면 이 영이 맑아 있는 사람은 왜 그래 진짜. 이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왜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살까? 이거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용환 법사님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걸 일단 배우지만 그 이후에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나? 너무 지겹지 않아요, 진짜? 네. 근데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밀집돼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서 질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맞아요. 식으로 가는 게 이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더 심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데 저는 굉장히 또렷하게 생각나는 게 그 남자 여자가 커플인지 이혼한 사람인지 더 불분명한데 그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뛰어놀고 있는 공원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면 책가방을 메고 괴물이 되기 위해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은 결국은 다 우리 같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거였어요? 아니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공교육을 받으면 저런 순수함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자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의 생의 마감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보는 미리. 왜냐하면 이게 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엄마가 딱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말로 현타라 그러죠. 현타가 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이때니까요. 어머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왜 작년에 우리 일간지 그러니까 한겨레였나 그 요양원에 대해서 막 나온 적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사로 체험을 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요양원이 내가 24시간 관여하지 못하면 보낼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글을 봤어요. 또 어떤 이제 치매에 걸린 노인 가족 이야기를 보니까 이 부모 시부모인가 그런데 아무튼 보내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아는 선배님 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좀 몸이 편찮으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좀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날 내가 같이 있었던 날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막 형수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아버님 막 이런 전화가 와요. 갖고 그 형이 이제 막 고민하다가 형수님 막 얘기하다가 내려갈게요 하고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며칠 뒤에 이제 아버님을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힘들고 맞아요. 요양원을 또 보내면 아버님이 나 오기 싫어. 사람들 이상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좀 친해지면 괜찮아지실 거야 아버님 좀만 좀 기다리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던 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혹시 이제 좀 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또 나중에 되면 나도 나한테 또 다가올 일을 또 맞아. 미리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니, 우리 모두의 똑같은 공통적인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서로 일찍 안 하셨어요? 일찍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그냥 되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들어가시라고. 아니, 근데 요양원도 이제 급이 있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실버타운이 뭐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가 아니라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족들이 다 합의가 모인 상태에서 합의가 돼야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러이러하니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이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지금 건강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그때는 서운해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답이 없지 않냐. 이걸 이 얘기를 또 한도 끝도 하면 뭐 부르자 얘기도 듣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을 좋게 모시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했다. 그러면은 진짜 최고급 요양원에 가는 게 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내가 돌보는 것보다 낫다. 그 이제 본인 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제 빈부격차는 확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 요양원에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만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요양원에서. 근데 이 요양원이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를 되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요양원이 상황은 되게 열악한데 그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조를 많이 받고 잘 돼.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을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 이익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요양원들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보내면 뭔가 지금 뭐 되게 이상한 데 보내는 그런 느낌이 하도 뉴스 그동안 봤던 것들이 이제 뭐 요양원들의 뭐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기사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도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신뢰를 거예요. 못 하는 게 근데 아직도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들 또 이 얘기 나오는데 싱글이라서 그런데 진짜 부인이 있고 또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덩어리를 이루면서 또 살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나의 신경은 모두 내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자기 식구도 내 식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뭐가 같이 이렇게 뭉쳐진다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그 너 죽고 나 죽고라는 오사춘기님이 거의 매주 하는 말이거든요. 매주 유행어예요. 본인 유행어. 근데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원래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2주를 줬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한 달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하고 사실 좀 역행된다고 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고 남자가 휴가를 낸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주는 눈치가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조금을 정부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계사를 가장 먼저 고용을 이제 맡기죠. 맡기는데 회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직원은 고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만약에 이런 고용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발달해서 완벽하게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자가 이 한 명의 고용을 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해주는 조언이 직원을 뽑지 마세요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되더라고. 근데 물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고용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동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해줘야 될 게 좀 더 많아지고 의무감이 많아지면 그냥 차라리 뭐 가족을 쓰든가 아니면 그냥 안 뽑고 그냥 혼자 어떻게 하고 그냥 요렇게 되지. 그렇게 뭐 누구 쓰기가 겁이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규직 진짜 딱 정식 직원으로서 일을 하기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랑스 애들이 다 물어보는 게 그랬어. 너는 외국인인데 회사에서 정규로 너를 그러니까 채용한다고 이야기한 거 확실하냐고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고용의 장벽이 프랑스처럼 높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반반이더라고.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프랑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고용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고용의 노동의 유연화 해가지고 자꾸 말을 돌려서 말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조금 더 고용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근데 또 요즘에 나는 이제 그 자영업 하는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제 그런 것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랑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랑 또 좀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푸치 빠른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야, 알바 날. 갑자기 안 나와요. 얘기도 없이. 물어보면은 이제 강아지가 아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알바할 때만 해도 뭐 주변에 뭐 누구 돌아가시는 분은 없으면 거의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알바할 때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안 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좀 끌려가는 것도 좀 있어요. 맞아. 알바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뭐 6개월 하고 일부러 그만두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회사 사장이 좀 애가 불성실하게 해서 뭐라 그러면 어디 신고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항상 내가 자영업 하는 애들 다 물어보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가 힘드냐 그러면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일수록 그러면 작은 가게일수록 그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용 기간이 어차피 내가 이 가게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그런 수고자본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소상공인 거기에서는 내가 이 가게에 평생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결단 내버리고 그만두고 다시 다니고 이게 되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게 일일 거야. 그래서 새로 애들이 들어오면 계속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얘를 일을 시키기 때까지 만드는 게 가장 큰 힘든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그 모토 자체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내가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하잖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편이죠. 근데 이게 너는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사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일을 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놀는 게 좋지. 근데 프랑스에서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삶의 양상이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반말하니까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아까 내가 들어보면 듣기 싫다. 다른 거야 하고서 오사치기는 눈치 딱 보더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이 프랑스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내가 되게 웃긴 걸 봤어요. 루이비통에서 새로 나온 이번 시즌 신상 중에 뭐가 있냐면 루이비통 빨대라는 게 있어요.
아 빨대도 빨대 너 진짜 네. 너다 너 진짜. 뭐 이런 지갑같이 가죽으로 된 뭐라 그래야 되지? 펜 필통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 이제 가죽으로 둘둘 말려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루이비통으로 다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풀면은 쇠로 된 빨대가 5개가 나와요. 아 스테인리스 빨대. 빨대인데 이제 빨대에 루이비통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빨대라는 거는 내가 한번 쓰고 나서 보통은 버리는 일회용으로 쓰는데 이걸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씻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루이비통 빨대가 130만 원이에요. 5개. 5개 세트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왜 만들어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뭔가 아주 작은 소품에서부터 내가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려면 이런 루이비통 빨대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 그러네. 루이비통 빨대를 누가 사느냐? 프랑스 사람들은 사지 않아요. 물론 소수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없다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누가 사느냐? 일단 뭐 중국의 졸부들이라던가 아랍의 뭐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의 그 프랑스의 샹들리제 거리에 있는 명품 샵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싹쓸이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보면서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것은 중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루이비통 빨대로 커피 마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좀 허무하다.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뭐냐면 브랜드가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걸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브랜드 한번 떴다는 이미지 하나로 이걸로 가고 요걸로 가고 요걸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비슷한 고민을 할 때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무학이에요. 아직까지 글을 모르시거든요. 90이 넘었는데 이제 숫자 조금 몇 개만 아세요. 그래서 이제 막내 삼촌 전화번호 말고는 외우는 건 숫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그런 무학의 상태로 90년을 넘게 살면서 그러니까 자식을 11명을 키워냈고 그 11명의 자식들을 자기 노동으로 다 길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그 굉장히 연예인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주변에 베푸는 거 좋아하고 뭔가 하나라도 생기면은 넣어놔가지고 다른 침대에 할머니들이랑 나눠 먹고 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딜 가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태어나서 자식 11명 키우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저는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할머니도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갖고 태어난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가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막 뭔가 뭐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말고 그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뭐 하나 싶은 이제 그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요양원에서 잘 지내려면 이게 무학이든 하버드를 나왔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인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김씨 저기 못 좀 박아줘 할 때 김씨가 건강해봐봐. 그 인기 많은 거잖아요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조명 이렇게 다 내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인기 있는 할머니 되려고. 방방 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요양원도 즐겁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요양원에 대한 르포를 읽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 게 너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저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요양원에 가더라도 그나마 나은 게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나마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요양원 안에서. 그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건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혼자서 거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시는 거죠. 혼자서 거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운동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그 일부러 운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방방 뛰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나중에 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계몽이 되어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 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 삼아서 자기가 일부러 하기 싫어도 일부러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이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작품이나 서양 작품들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소설이나 영화 작품을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8, 92세 이상의 어떤 굉장히 고령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삶의 마지막 순간이고 뭐 안 좋고 슬프고 비극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라는 시스템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화도 굉장히 독특하게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새롭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7, 80이 돼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이 60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자신이 처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작품에서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항상 있는 곳에서 내 삶은 시작된다. 그게 만약에 요양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내 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제 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파서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 전에 조금 일찍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좀 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동료들하고 좀 학교 다니듯이. 가사 졸라 싸울 것 같은데? 아니 학교 다니듯이 그냥 그 같이 내 지인들도 있고 기왕이면 새 친구 사깁시다. 재밌게 놀 수 있을 평생 때. 본 놈들하고 또 보고 뭡니까? 그래서 생각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 이제 나이를 늙어가는 거야.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어떤 뭐 정말 가까운 가족을 잃거나 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머니 병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인생도 생각을 하시고 뭐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노딱 인생이었던 거예요? 주제는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자꾸 그런 거 오늘 물어보지 마. 20분 동안 네. 오프닝이 지금 20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님께서 한 2분 노딱이 여기 노딱이야. 주제를 정해놨는데 엄한 얘기하잖아. 이런 게 노딱 붙는다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제 노딱 인생으로 뭐 다양하게 좀 해봤습니다. 뭐 환경, 신이 주는 경고 이런 뭐 노딱 인생 얘기도 했었고. 또 인생에서 뭔가 좀 이제 위기의 순간, 뭔가 경고의 순간이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풀어낸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뭐 자영업들도 힘들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다들 이제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도 뭐 대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문제로 마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힘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막 잘 됐대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져. 근데 저 친구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이 사람도 힘드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힘든 얘기하면 오히려 때로는 내가 그걸로 힘을 얻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이야기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솔직한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집안에 아픈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일 때문에 속색이는 것도 많을 텐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힐링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무슨 키야?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